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현직인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현직이어도 체포를 피할 수 없는 내란 수괴죄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특히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는 군사작전 하듯 영장을 청구했다며 불법 체포영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법 체포를 위한 반헌법적 계엄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쪽에서 할 말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영장 발부 소식부터 심가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내란 사태 후 28일이 지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죄목은 내란 수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본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자, 이제 주목할 건 공수처가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입니다. 또 경호처에 둘러싸인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역시 관심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은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수처는 경찰과 언제,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논의 과정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대치에 나서게 되면 영장 집행에 하루 이틀이 더 걸릴 수가 있어서 이르면 내일쯤 집행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영장 청구가 아니라 영장 집행이죠. 이르면 내일 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만약에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공수처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장 집행인 만큼 사전 경호처와 사전 조율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경호처가 막아서는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인력을 지원받고 기동대까지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박 기자,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인치할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있는 이 공수처 건물로 압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면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 절차였는데 만약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서 발부받는 방식을 택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느냐도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짧은 입장만을 냈습니다.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쉽게 응하지 않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경호법상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만약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할 경우 경호법을 근거로 막아설 수 있는 겁니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한남동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단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경찰의 3차례 압수수색을 모두 막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1급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관저 출입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전해지는 만큼 극단적 상황은 피할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만큼 현재 지휘 감독 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최 대행이 직접 나서 양측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최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직접 나서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인 근거 또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문제될 게 없다며 경호원들이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 구인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때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는 물음에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3차례 막았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달리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체포나 구속영장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특히 경호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몸으로 못 가게 막는 것 자체가 이제 폭행이 되는 거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앞서 공수처는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를 경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경고 서면을 보내고자 합니다. 경호처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의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대응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며 대통령 관저 앞에는 빨리 체포하라는 쪽과 체포를 막자는 쪽이 모두 달려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관저로 가보죠. 자, 김일한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관저 바로 맞은편 도로에 서 있는데요. 제 뒤쪽 보시면 빨간 불빛들 좀 보이실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인데요. 낮부터 시작된 집회가 해가 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이곳 관저로 몰려든 겁니다. 곳곳에 경찰 차벽이 세워졌고요. 경호 인력 수십 명도 육교 위와 집회 장소들에 배치됐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모이면서 종일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한때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심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또 경찰과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 밀어버려! 야, 밀어!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아직 포착된 게 없습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도 포착이 된 건 없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관저 앞 상황 계속 지켜봤는데 수사기관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관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구 쪽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고요. 이 버스 여러 대가 차벽을 만들며 경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맞은편에도 기동대 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관저 앞은 이렇게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 의해 발부된 만큼 당장의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 심판 등에도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법원으로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엄중히 살펴봤을 텐데요. 발부 사유를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을 자기가 찍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네. 또다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을 3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25일, 그리고 29일 모두 불응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피고 자신과 친분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서 이 외신 브리핑까지 하는 등 여론전만 폈습니다. 네. 법 체계를 무시한 윤 대통령이 자승자박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주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적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국회 계엄군이 진입하거나 창문을 심지어는 깨 부순 것도 전국에 중계가 됐습니다. 네.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는 이런 시도는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거나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여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체포 역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경호처는 일단 이 영장 집행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군사보호시설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데 공조수사본부는 지금 이 책임자를 경호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정 최고 책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를 향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경호처는 막을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여기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받아든 이 체포 영장이 일주일짜리라면서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집행하기는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수사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가 받아든 이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인데요. 1월 6일 마지막 날에 만약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가정인데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면 구속 기한은 20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을 나눠 쓰게 됩니다. 20일이 마무리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소한 주체가 재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회가 통과시킨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쓰냐 안 쓰냐에 상관없이 이번 수사에서 내란 특검이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공수처가 이번 발부된 영장 집행부터 조사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한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의와 법치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 위에 서서 여러 말을 변호사를 통해 쏟아냈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며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인데 그랬다면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발부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에 앞서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이 역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소를 고려해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선 윤 대통령 측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하듯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권력자라서 더 피해를 본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저지른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군사작전에 비유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하지만 관련 법엔 영장 청구 시각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수사 절차를 군사작전에 비유한 것 자체가 궤변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엔 사법체계 탓을 하며 비껴갔습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라서 수사 과정에서 더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변과 안전 문제가 있는데도 당사자와 조율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권력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무작정 성탄절, 일요일에 출석을 요구해놓고는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휴일에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청사에 출근자가 적은 날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급기야는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 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다는 음모론적인 주장까지 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소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이게 아직 확인을 안 하셔서 우선
바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엔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어 문제가 된다는 사실상의 음모론까지 내비쳤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할지는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범죄지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권이 그 법관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이렇게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공산당 법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며 법원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는데 저희의 정당한 취재를 방해하고 취재진을 에워싼 뒤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참가자 일부가 JTBC 취재진을 둘러쌌습니다. 이들은 영상 취재기자 2명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취재를 방해하는 거친 언행은 집회 장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뚫으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정문 앞에는 담장을 따라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놓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화환을 배달시킨 겁니다. 화환띠에는 서부지법은 공산당 법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같은 법원을 맹비난하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계속해서 궤변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팩트체크해볼 만한 주장이 많은데 우선 이거부터 따져보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일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편법으로 우회를 해서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아닙니다. 영장 청구 과정은 적법합니다. 네. 이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내란 사건으로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쪽에서는 공수처가 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 윤곽근 변호사는 이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며 법 규정,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 사건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 다만 범죄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의 관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 이 피의자의 주소,
또는 현재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할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에 있고 이 용산구를 관할로 두는 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면 법원이 관할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면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영장 쇼핑이고 절차상 문제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틀린 주장입니다. 네, 박 기자와 따져본 대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이걸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져가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전 윤곽근 변호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따져보면 권한쟁의 심판은 일단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한쟁의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행정기관끼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체포가 됐을 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해서 이 체포가 적정한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고검장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네.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내란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엄 행동대장이라 할 수 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국군 교도소 구금을 준비하고 톱과 망치를 가져가라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봤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구체적인 계엄 계획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 메모엔 국군교도소 구금을 준비하고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체포조를 운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체포조는 방첩사와 군사경찰 등 20명을 한 개 팀으로 운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습니다. 다음 날인 계엄 하루 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쓴 휴대전화 메모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면 출동 부대는 쇠 지렛대와 망치, 톱을 휴대하고 공포탄도 소지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또 전 장병을 TV로 연설을 시청하게 하고 언론 접촉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령관은 이 내용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을 11시간 정도 앞둔 지난 3일 오전에도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습니다. 최초 지시로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합동수사본부 아래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수사본부를 둔다는 구상을 적었습니다. 국회나 선관위를 장악하려 하지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쪽지를 전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국회를 해산시키고 별도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건데 문제의 쪽지에는 다른 계엄 예산 지시도 여럿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경고용이 아니라 길게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또 나온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가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단순한 진술이 아닌 물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한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기구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하며 신군부 입맛에 맞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가 받은 A4 한 장짜리 쪽지에는 계엄과 관련한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계엄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계엄 직전 최 부총리에게 은밀하게 쪽지로 건넨 겁니다.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에 불법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위해 나랏돈까지 끌어쓰려다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란 지적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실패 직후 중과 부적이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취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 녹취를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방첩사령부로부터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왜 방첩사에서 나온 건지, 이 방첩사가 실시간으로 계엄 상황을 녹음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이 실패하자 중과 부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당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중과 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과 부적,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부는 이 녹음 파일을 계엄에 가담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요 지휘관 회의는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당시 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합참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온 겁니다. 이 녹음 파일엔 윤 대통령 육성은 담기지 않았고 김 전 장관 발언은 중간중간 끊기는 등 음질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며 파악하고 있었던 건지, 그랬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해서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쓰게 해라. 내란 사태 비선지휘자 노상원 씨가 롯데리아 회동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지 밝히는 걸 넘어서 아예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 했다는 겁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사조직인 수사이단과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합니다. 이 회동에서 노 씨는 선관위 장악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체포조를 꾸렸던 정보사 정모대령으로부터 노 씨가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압박해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하고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한 걸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검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압박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계엄 2달 전인 10월 선관위 장악을 위한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시작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모대령은 11월 초 노 씨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은 A4 용지 10여 장 분량의 문건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관련된 선관위 직원이라며 약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선관위 점거 등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2기갑 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노상원 씨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위협하면 다 말하게 돼 있다며 야구 방망이와 망치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신문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정보사령부에서 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준비했던 도구들입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야구 방망이, 몸을 묶는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 망치, 송곳도 있습니다. 체포조를 꾸렸던 정보사 정모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같은 준비물을 세세하게 챙겼다고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초부터 준비물이 적힌 명단을 주며 구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롯데리아 계엄 모의는 기존에 알려진 12월 1일 외에도 11월 17일에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준비물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자리한 정대령이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노 전 사령관은 화를 내며 물건을 구매해라, 야구 방망이와 재단기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문상호 사령관은 정대령에게 네가 제일 후배이니 먼저 내 돈으로 구입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 1일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선 물건을 총 3개씩 준비하라고 추가 구매를 지시했고 선관위원장을 직접 협박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태학 위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며 야구 방망이를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위협하면 다 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해 강제로 부정선거 진술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정대령은 당시 케이블 타이는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거나 몸싸움이 생길 때 묶을 용도로, 망치는 직원들이 문을 잠그면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윤세민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앞서 보도를 봤지만 노상원 씨가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이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아예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조작하려 했다는 겁니까?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 회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노 씨가 수사 2단을 조직한 이유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보된 증언을 보면 부정선거를 수사하려 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작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도에 봤던 것들은 사실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이냐 싶은 것들 뿐이었어요. 이 선관 직원들을 협박하고 고문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노 씨의 지시를 받은 정모대령이 공수처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세운 선관위 직원 작전이 거의 조폭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요. 네. 노 씨는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포승줄, 망치, 송곳 등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한 개로는 부족하니 3개씩 구매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또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 이렇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또 아예 선관위 직원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수글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전역한 자신의 인사에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시를 받게 되면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6년 전 군을 떠난 노 씨가 이렇게 현역 군 지휘관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김용현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노 씨가 지난 10월 정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첫 마디가 장관을 잘 안다, 진급을 도와주겠다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정대령은 지난 여름 발생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로 3개월간 직무 분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업무에서 배제된 처분을 받은 때였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진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정대령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 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특히 노 씨는 롯데리아 계엄 모의 멤버였던 정대령을 말 선생, 또 다른 김모 대령은 봉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봉 선생이 먼저 진급을 해서 장군을 하고 다음에 말 선생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진급을 미끼로 이들을 포섭했다고 합니다. 네. 이 노상원 씨는 이 롯데리아 회동 이전부터 부정선거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노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수장에서 활동한 의혹도 나온 바 있는데요. 특히 노 씨가 정대령에게 보냈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에는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 사진이나 그 선거 인수와 투표용지 개수가 다르다는 등 부정선거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각각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들입니다. 6인 체제였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내란 사태부터 제주항공 사고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혼돈을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건 3명인데 여야 추천 후보 각각 1명씩 총 2명만 임명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달 넘게 6인 체제였던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법에 명시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는 8인 체제로 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에게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말라며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곧바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추천목도 이미 합의됐던 거라면서 마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반면에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건데 민주당은 일단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2요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둘 다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이 과도하다고 했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 외교안보상 비밀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야 특검이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방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 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와 중 정부의 지나친 공세를 펴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론으로 두 특검법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목동의 한 시장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상자 4명을 포함해 부상자 1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전통시장.
언덕길을 따라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립니다. 버스를 그대로 추월하더니 상가를 덮칩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상가에서 고기를 사던 손님들 뒤로 빠르게 검은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놀란 손님들이 뒤를 돌아보고 두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한 목격자는 취재진에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차량 속도가 빨랐다고 전했습니다. 속도는 이거는 뭐 진짜 말할 수 없겠어요. 지나갔는데 그냥 막 밀고 하나같이 밀리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한 대가 돌진해서 사고가 난 장면입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4명, 비교적 경상자가 9명인데 부상자 숫자는 향후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라며 약물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은 하지 않았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앞에서 뉴스룸 이어갑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저 멀리 사고 항공기의 꼬리 부분은 안타까운 마지막 순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활주로 끝자락부터 담 너머 이 벌판까지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와 유류품을 수습하는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유가족들 상당수가 아직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활주로 가까이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한창인데 어떤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사고가 난 이곳 활주로에선 지금도 조명을 환하게 켠 채 야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이후 꼬리 부분만 남은 항공기도 검게 탄 상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처에는 항공기 좌석과 안내 책자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종일 이곳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풀숲까지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꼼꼼하게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어제 새벽까지 희생자와 유류품에 대한 큰 수색은 마쳤고 지금은 보다 촘촘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2개의 블랙박스 중 음성 기록 장치에서 정보 추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마지막 2시간에 대한 교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블랙박스죠. 비행 기록 장치는 컴퓨터와 연결하는 부품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에 보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조류 충돌에 대한 대비가 이뤄졌는지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무안공항 내부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조금 전에 설치가 됐죠? 네, 조금 전 6시 50분쯤 무안국제공항 1층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두 마련된 건데요. 유가족들이 먼저 분향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스포츠센터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고 광주에 있는 5.18 민주광장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이곳은 원래 새 및 해넘이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예년 같으면 새해 희망으로 설렐 때지만 시민들은 바닷가 해넘이 대신 이 공항 근처를 찾아 지난 일요일 그 아침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저 철조망 앞은 희생자들에게 올리는 꽃과 편지가 잇따르며 추모의 벽으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물품을 소방대원들이 수거합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통제선과 천막들. 지난 이틀과 달리 강하게 부는 바람이 문제입니다. 어제와 달리 바람이 강하게 남쪽으로 불어오면서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그 타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이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장보다 코로 느껴지는 그 아픈 흔적이 더욱 진하게 다가옵니다.
네, 기름 냄새. 저기서부터 딱 하는데 기름 냄새가 팍 나서 야, 아직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훨씬 더 와닿죠. 광주에서 왔다는 이 추모객은 희생자와 이름이 똑같아 더욱 비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55년생인데 57년도 딱 나와 있는데도 제가 워낙에 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전화가 바로 왔고 내가 여보세요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다. 근데 유족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안에서는 수색이, 밖에서는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째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손에 호미를 들고 일일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사용하면 사망자의 신체 일부분이나 또는 유류품이 현장에 있는 것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호미로 일일이 촘촘하게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이 철조망 도로. 평소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던 이곳은 이제 추모의 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 숙여 묵념하는 시민들. 네, 여기 보시면 누군가 이렇게 김밥, 과자 그리고 소주 한 잔 올려놓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요, 희생자를 부르면서 우리 왔다,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하다, 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기장님과 부기장님을 위해서 써놨네요.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셨을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2024년 마지막 날, 무안 앞바다의 해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네, 이곳 무안공항에선 수습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조사당국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불리지 못한 희생자는 5명입니다. 대부분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김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신이라도 찾고 싶다 말했지만 막상 가족의 죽음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불리지 않은 희생자는 5명. 훼손 상태가 심하거나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입니다. 8살 탑승자가 아예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 아이의 이름 한자 그게 누락되는 게 아이고 누락됐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원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족들은 경납고에 임시로 설치된 냉동 안치실로 가서 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로 5분 거리, 이 안치실로 향하는 짧은 절차에도 혼선이 계속돼 유족들의 슬픔을 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으로 28명의 시신을 가족에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장례식장에 안치된 사망자는 4명뿐입니다. 오늘 몇 명 등록이? 일단 그 4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진행형이라서요. 지금 특정 못하겠습니다.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번번이 지금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로 지금. 제주항공은 유족 뜻에 따라 향후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장례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극우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에 대한 조롱과 악플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를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 테러로 의심된다는 등의 음모론이 수시로 올라오는 이곳.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주장을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모 뭔가 있을 것 같다. 새 모양의 드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획된 사고라는 주장부터 단핵 그 국면에서 여기에 해외 노선을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전라도하고 무안군의회 이런 데서.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옵니다. 초대형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재명 정말로 정치적 해석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재난 대비 예산을 1조 원을 잘라 급기야 참사 장면을 촬영한 시민의 정체까지 의심합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데 촬영은 너무나 매끄럽게. 그래서 방심위가 이 건에 관해서 이 목격자가 진짜 목격한 건지, 이 사람이 촬영한 건지.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짝입기 된 주장들인데 대부분 근거는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화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항공사들이 지난해부터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국제선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목적 예비비를 1조 원 삭감한 것도 참사와 연결짓기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 SNS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막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세월호처럼 또 우려먹을 그런 생각은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유가족을 모욕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를 특정해 추적 중이라며 또 다른 악플러들도 강하게 처벌하겠다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제 뒤로 보이는 활주로 근처에서 조명을 환하게 켜고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저희 JTBC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콘크리트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공항을 지을 당시 고위 관계자로부터 건설 초기엔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에 처음부터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당시 공항공사를 관리했던 서울지방항공청의 전 고위관리자는 무안공항 초기 로컬라이저는 확실히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6년 공사가 거의 진행된 상황에서 시찰을 갔었는데 설계 규정에 따라 다른 곳처럼 로컬라이저만 있었고 콘크리트 둔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선 2020년 활주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로컬라이저가 태풍 등 기상 피해로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보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한국공항공사가 공고한 무안공항 용역 과업 내용서에도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쉽게 설계돼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 시설 설계 시 부서지기 쉬움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기 착륙 시설의 설계는 국내외법 등 최신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지지대에 재료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재공사 용역을 공고할 때도 없었던 콘크리트 지지대가 어떻게 추가된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는 콘크리트 둔덕이라 해도 활주로 끝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여러 지침을 근거로 따져봤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팩트체크해드립니다. 쟁점 중 하나는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상 장애물 없이 평평해야 하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착륙을 유도해주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이 둔덕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을 보면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구조물이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을 경우엔 예외란 입장입니다. 활주로부터 착륙대를 제외한 종단 안전구역 길이는 199m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은 그보다 5m 더 뒤에 있어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지침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활주로에서 로컬라이저 시설 등이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종단 안전구역을 이 시설이 있는 곳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단 안전구역의 개념을 더 넓게 본 건데 국토부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정권 관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또 둔덕을 로컬라이저 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꼭 부서지기 쉬운 재질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그 방위각 시설 자체는 그 안테나 그 시설로 봐야 되고 지지대는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문건을 보면 활주로 인근에 있는 설치물은 물론 지지대까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비행기가 부딪힐 경우 안전상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여러 조사 결과 등을 점검한 뒤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처럼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확실한 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도 이게 원인이 된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캐나다에서 화물기가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해 승무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그 공항은 이 둔덕을 없앴습니다. 정원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항공기 한 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나 몸통 일부만 남았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캐나다 헬리팩스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화물기 사고 뒤 모습입니다. 적재 용량보다 많은 짐을 싣고 이륙을 하려다 기체가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로컬라이저가 심어진 둔덕에 꼬리 부분을 부딪힌 겁니다. 기체는 결국 도동강이 났고 이후 지면에 부딪히면서 폭발해 승무원 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And then I just seen a flash and somebody yelled, well actually the refueler yelled there's a fire, and I went out and looked and all I seen was smoke and red flames. 사고는 과적에서 시작됐지만 동체가 부서진 직접적인 이유는 흙더미와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고조사위원회는 둔덕과 같은 인공 구조물이 항공기 이착륙 시 잠재적 위험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위험이 존재하도록 놔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공항 측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활주로를 늘리면서 문제가 된 둔덕을 없앴습니다. 활주로 끝부분부터 로컬라이저까지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겁니다. 혹시나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 안전 조치였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조사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의문 중 하나는 펴지지 않은 랜딩 기어입니다. 바퀴 없이 그것도 매우 급박하게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양쪽 엔진 모두 고장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비행기를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메이데이 비상선언을 세 차례 외친 사고 여객기 조종사는 2분 뒤인 오전 9시 1분쯤 2차 착륙을 시도합니다. 활주로에 여객기가 닿았지만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 기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최후의 수단인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지 전문가와 살펴봤습니다. 땡땡땡 거리기도 하고 또 냄새도 들어오고 버드스트가 의한 엔진이 고장이구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엔진을 빨리 꺼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엔진이에요. 요게 엔진 1, 엔진 2예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과 랜딩 기어 작동 원리가 같은 에어버스 A300-600입니다.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하는 메인 랜딩 기어가 뒤쪽에 2개, 앞쪽에는 방향을 조종하는 노즈 랜딩 기어가 있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리려면 엔진의 힘이 필요한데 2개의 엔진이 모두 고장날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셧다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돌아서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그럼 반대쪽 엔진도 고장 났는가? 그러면 보스 엔진 페일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시도를 할 이유가 없죠. 이럴 경우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짧게는 1, 2분, 길게는 5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을 수동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 다운을 시켜라. 여기 메모가 떠요. 그러면 랜딩 기어 올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것만 다운 시키면 됩니다. 그 시퀀스 또는 타임 딜레이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늘 처음 셧다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다시 상암 스튜디오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체포영장이 과연 언제 집행될지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이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결정만 하면 오늘 밤에도 가능한 거죠? 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28일 만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과정이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까지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대치에 나서게 되면 하루 이틀 안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막판에 진행을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일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네, 공수처 입장은 강경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인 만큼 사전에 경호처와 조율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기동대까지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결국엔 가정이지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머물게 할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 또는 체포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인데요. 현재로서는 제가 있는 이 공수처 건물로 압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만 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공수처는 다시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2024년의 마지막 날 세계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 오른 윤 대통령, 궁지에 몰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024년의 마지막 날 전 세계 언론을 장식한 건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단명한 계엄 결정에 대한 결과라면서 이번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Can you continue just to see the ongoing chaos going into the end of the year and into 2025? Well, this is really a concerning situation. The political turmoil that began with the President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is now escalating further.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전례 없는 일임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을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윤 대통령을 구금할 길이 열렸다며 이는 한국 내에서 인내심이 다했다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배경도 두루 짚었습니다. 외신은 대체로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내내 속보로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왜 대통령만 특별 대우하는가? 엄격한 여론이 작용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중화권 언론들도 세 번의 저항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는 2024년의 마지막 날이죠. 시민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 뒤편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참 놀랐습니다. 네, 이곳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 쪽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탄핵 정국 속의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많은 시민들이 이곳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년 같으면 서울 시내 마지막 밤 구심점은 타종 행사가 열리는 보신각이었겠지만 오늘은 저녁 무렵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보신각에서는 자정 무렵부터 열릴 타종 행사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네, 인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이 됐죠.
국민 세금으로 풀이나 네, 맞습니다. 실제 이곳 집회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원래 들었던 색색깔의 응원봉 대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촛불을 주로 들었습니다. 또 검은색 옷을 입은 시민들이 많았고 피켓도 검은색, 또 곳곳에 검은 리본이 보였습니다. 또 집회 전엔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 콩떡이나 실컷. 알다시피 이번에 제주공항 제주항공 이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주말마다 이렇게 집회를 참가를 하고 깃발을 들고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애도를 할 겸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시키고. 네, 가까운 서울시청에서도 오전부터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오늘 보신각 행사 역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은 취소되고 밤 11시 40분경부터 타종식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향소를 들렀다가 이곳 현장에 왔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잘 극복하고 내년에는 보다 안정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새해는 좀 24년과 다르게 좀 사건 사고가 적고 다들 건강한 문제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도 쪽은 통행. 네, 타종 행사로 지하철은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무정차로 종강역을 통과하고 주변 교통도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JTBC 윤재영입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2025년을 알리는 첫 해가 떠오르는데요.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 호미곶은 7시 32분, 서울에는 7시 47분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추위도 오늘보다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3도, 평년보다는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여기에 강원도와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등산 가시는 분들은 산불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약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광주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겨울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차츰 추워지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독 참 어렵고 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시민이 숨진 참사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네, 힘겹게 버티고 견뎌낸 여러분께 한강 작가의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빛을 향하고 있다면 어둡지 않다. 내년이 그렇겠죠? 2025년 새해 첫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